4년인데 3년으로 돼 있네요. 아, 해가 넘어갔는데. 광고 만든 지가 좀 돼가지고. 네, 커피는 정말 원조 커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찍을 때는 네. 5년짜리로 만들죠. 미리 만들어 놓고 내년에 그러니까. 또 쓰고 뭐 그렇게 하시죠. 네. 4년을 먹고 있는데 전혀 질리질 않습니다. 아, 매일매일 새로운 맛. 예, 먹을수록 깊은 맛. 원조. 자, 뵐수록 새로워지는 우리 김종희 의사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좀 지금 일단 댓글이 별명 계속 나오는데 초롱이 형 나오시냐고. 왜? 초롱초롱하다고. 어, 그게 하나 있고. 젊은- 뿌띠거니. 뿌띠거니. 그게 난 더 어울리는데. 그 이건희 회장 닮으셨다라는. 네. 네. 뭐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분한 별명입니다. 근데 좀 그런 별명은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이 좀 귀엽게 생겼어요. 보고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이사님이 거기서 연상 시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이건희 회장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부담을 장상 엄청 주시네. 어제 미국 장 상황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다시 랠리를 재개했는데요.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나스닥에 뽑아내는 상승의 힘 자체가 뭐 다우지수도 뭐 플러스로 돌았지만 일단 힘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상승하락 종목, 그다음에 신고 신저 종목, 그다음에 지금 51선, 201선 위에 있는 종목 수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세 장ем을 계속 방증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바뀐 것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어저께 하락을 보고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쪽에서는 조금 줄어든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렇게 또 후반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굴수비 총재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강력한 상승 의지, 그 다음에 소위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일부 공매가 늘었을 수 있는데 그런 공매를 밀어낼 정도의 강력한 어떤 매수 의지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지난 화요일에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 긍정적 실적과 긍정적 전망에도 빠진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스코 시스템즈가 시간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한 5%가량 밀리고 있는 것은 네.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뭐 엔비디아,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군들은 뭐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시 다 또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힘을 냈고 예. 오늘은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영역의 종목군들도 굉장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일단 기술주가 주도한 모습이었지만 기술주가 주도했다고 해서 기술주만 갔다기보다는 오늘은 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뭐 산업재 종목군들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군들의 성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네. 일단 주도주의 상승 속에 오늘은 옆에 조금 더 살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애플의 있습니다. 태조는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벅셔 헤더웨이가 뭐 팔았다는 공시가 나왔더군요. 네, 애플은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AI 쪽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가 그래서 뭐 아이폰 뭐 16엔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이렇게 뒤처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또 지금 만들어왔던 그 애플의 생태계를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을 좀 하게 합니다. 물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벌써 시총 3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일단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닌가. 아무리 애플이 뭐 먼저 나서기보다는 조금 사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하드웨어 쪽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이런 흐름은 애플에게 빠른 좀 자극제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을 더하든
아니면 본질적으로는 AI와 관련된 청사진을 좀 내놓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저께 이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EPS의 증가율은 엔비디아에서 공급받는 회사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격차를 봤을 때 어제 하나투자증권의 인사이트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회사에 주목했다면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에서 사서 자신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제시한 종목이 메타기 때문에 메타도 메타. 최근에 뭐 워낙 많이 올라서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군들 원래부터 인벌브되어 있는 회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지금 엔비디아에게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메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H백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메타가 무언가 AI 쪽에서 또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에 메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메타도 어느새 지금 뭐 신고가에서 한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의 핵심 포인트가 밸류에이션보다 EPS의 개선이라면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쪽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됐다. 물론 그들 종목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공급만 하는 회사보다는 엔비디아에서 공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이익 회복률이 더 좋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GPU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GPU 많이 사는 기업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그 회사가 주가가 좀 잘 갔을까? 우리나라 어디들 많이 사요? 네이버. 네이버가 하이퍼크로바 한다고 GPU 엄청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얘기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그럼 네이버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 별로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야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게 잘 적용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긴 하네요. 네, 뭐 네이버가 결국 뭐 하이퍼클로버를 포함한 그런 AI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만들고 무엇보다 메타가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건 MAU가 액티브 유저가 20억 명이 넘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뭐 라인까지 다 합쳐봐야 2억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런 격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쓰는 돈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메타 뭐 한 2년 전에 메타 망한다 그러더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름 제가- 바꾸고. 그때 생각했을 때가 한 뭐 100 몇십 그러니까요. 달러였던 것 같은데 지금 450달러가 넘었으니까. 와. 네. 참 대단해요. 어? 페이스북 요즘 누가 봅니까? 막 이런 얘기 얼마나 했자. 꼰대들이나 보지. 근데 의외로 그 중국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동대문에 이제 의류시장 저녁에 새벽에 가보시면 그 도매 시장에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당 국가로 매출을 올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매출도 충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또 인스타가 또 대세라. 그죠? 그것도 메타죠. 네. 예. 우리 플랫폼은 뭐가 없네요. 분할 상장 안 하죠. 아 메타요? 인스타 상장하고 뭐 이런 거. 마치앱 따로 상장하고 소송 걸립니다. 거기는 그런 거 하면은. 예, 국내 시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우리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견조함의 핵심에는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가 변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매수 금액은 대폭 줄고 초반에는 매도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줄여가는 외국인들의 과정이 지수를 돌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낙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일단 전체적으로 매수를 주도하면서 버티게 만든 건 개인들이지만 외국인들도 매물을 축소하면서 장 후반에 상승세가 확대되는 데는 분명히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기관들의 영향은 오히려 하락에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게 유한타증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ETF와 코스피 전체를 합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두각을 나타내면서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선물 쪽에서의 매수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말에 넘어올 때 미결작정이 30만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미결작정 숫자가 여전히 27만 계약 정도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임기치로만 본다면 추가적인 신규 포지션 유입이 한 2, 3만 계약 정도는 더 들어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매수의 여력이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현선물 매수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 하나 살펴보실 것은 하나투자증권의 이 리포트나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모두 공이 지적하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다우지수 대비 나스닥의 상대 수익률인데요. 네. 이게 지금 20%를 넘기 시작해서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지점에 있는 건 맞다.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고점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유동성이 밀어주거나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하면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는 과거 사례들이 60%까지 간 적이 있군요. 아, 그렇죠. 저거 IT IT 버블 버블 때. 그래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고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경계 신호가 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뭐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PR 20배를 넘었고 그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의 상대 수익률을 봤을 때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계 신호가 들어온 것도 맞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주도주를 좋은 가격에 가지고 계시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는 없지만 뒤늦게 포모로 흔들려서 추격 매수하거나 고가에 따라 사는 것 어떻게 보면 투자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종목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2022년도 저럴 때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절망하고 때네. 이럴 때 그때 뭐 샀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액션은 추격 매수를 한다면 확실한 어떤 자기만의 그러니까. 트레이딩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로 살펴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반도체가 끌어간 거 맞거든요. 반도체의 상승률이 지금 무려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반도체만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배당주, 주주환원주, 고배당 50 프라임 지수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다. 네. 3개월 단위로 10%, 1개월 단위로도 꽤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종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또 이따 뉴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고배당 주주하는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쪽으로만 가는 것은 적절한 투자 전략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기는 근데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일본 반도체라 그러니까 별로 떠오르는 데가 없네. 뭐 도쿄 일렉트론도 일렉트릭 있고요. 어드밴스도 장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소니를 중심축으로 해서 또 라피더스라고 모이고 있죠. 물론 상장돼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이 신고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도쿄 일렉트론만 신고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신고가 가고 있는 미국의 장비주들은 뭐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들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랩리서치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도 다 신고가 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 장비 소재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견인했다라고 보면 될것 암은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암. 암도 오늘 5% 올라서 예. 급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저는 암은 뭐 당분간 그런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시장 전체가 붕괴되면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이겠지만 뭐 시장이 여전히 주도주 중심으로 살아있는 모습이라면 암이 어떻게 보면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종목이 될 수 있어서 단기적인 급등락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올해 안에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누가 사느냐는 그렇죠. 아마도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못한 게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반대 때문에 못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그러면 여러 회사들이 나눠서 사면 되지 않느냐. 네. 그 지적재산권을 나눠 갖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 TSMC 이런 회사들이 나눠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전개되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일정도 한번 챙겨보죠. 네, 뭐 일정이야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대로인데요. 다만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 볼 기업은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에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과 다 맥락이 닿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종목 중에서 뜬금없이 정말 수익률이 좋은 게 스텔란티스거든요. 네.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포드나 GM은 최근에 많이 내렸다가 반등하고 있는 거지만 스텔란티스는 최근에 흐름이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또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계 쪽도 계속 뭐 추가적인 M&A 가능성, 특히 르노그룹이 미쓰비시를 분리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요소들은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이제 뭐 이 기업들 다 컨퍼런스 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쓰비시 자동차는 뭐 지금 존재가 없죠 지금 거의. 그러니까 르노니산 미쓰비시가 이제 얼라이언스를 형성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스텔란티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어제 좀 놀랬던 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 현대차가 4등인 거예요. 네. 예. 그 3등이 뭔가 봤더니 스텔란티스인 거예요. 스텔란티스죠. 맞습니다. 근데 스텔란티스 전기차가 뭐가 있지? 유럽에도 이제 FSA 그룹도 인수했으니까 푸조 쪽도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F150도 뭐 생산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뭐 포드 쪽에서의 판매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스텔란티스에서 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드는 스텔란티스 계열은 아니니까 뭐 포드는 뭐 한 9등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스텔란티스가 의외로 잘 팔리네. 스텔란티스에 네네네.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어요? 크라이슬러,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의 뭐 그다음에 푸조 뭐 다 들어가 있고요. 푸조, 그다음에 뭐 지프 뭐 이런 회사들. 피아트 크라이슬러 네. 다 들어가고. 그 잘 손이 안 가는 브랜드들인데. 근데 유럽에서 잘 팔리더라고. 네, PSA 그룹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선 거리 짧다고 뭐 가격 높다고 해서 잘 안 팔리는데 유럽에서는 그래도 꽤 판매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그 물가 어저께 오른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뉴스가 하나 나오게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 빼고 다 올랐다. 근데 최근에 휘발유도 다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자동차 보험료, 정비비, 주차비, 통행료 모두 올랐다. 그러면서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7.7%로 최고치로 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미국의 주요 부채, 가계 부채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모기지도 있지만 모기지에 이어서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연체율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계속 신경 써서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다.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그 상승에 우리가 너무 묶여있지 말고 상승은 상승대로 즐기되 뭔가 균열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가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리스크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지금 뭐 시총 3위 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알파벳과는 큰 차이가 없고요. 예. 아마존과는 조금 거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이 뒤늦게 모두 목표가를 $800 이상으로 다 상향하고 있는데 약간 뒷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네이버 쇼핑이 중국발 쇼크를 받아서 거래 증가율이 2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와. 그래서 포시마크, 예전에 이 포시마크 살 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예. 그런데 포시마크를 실제로 인수를 하고 나서는 네이버 쇼핑의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고 하이퍼 클로버의 효과도 이쪽에서 가장 크게 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포시마크를 빼고 전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쿠팡의 이커머스 위기가 이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저께 말씀해 주셨던 플랫폼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계속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푸시마크는 주로 미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업체죠. 그죠, C2C죠. 네. 그래서 크림과 더불어서 포시마크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어떤 그 하나의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소비자를 확대시키고 그 네이버의 전략이 참 특이한 것은
일본으로는 지금 라인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라인이 일본의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대만과 태국 같은 국가들로 확장하면서 SNS 쪽으로는 라인으로 한번 그렇게 글로벌 흐름을 이뤘다면 예. 미국으로는 좀처럼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는 크림이나 포시마크 같은 C2C 플랫폼을 파고들면서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뭔가 로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 없지만 사우디에도 일정 부분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라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로봇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이런 수주가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뭐 1조 이상 뭐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성과가 뭐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가 거기 사우디에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지금 로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즉 AI를 어느 정도 갖춰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의외로 사우디의 그 AI 지역 플랫폼 만드는 사업에 그 사우디 분들이 분당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왔어요. 네, 저도 그것도 한번 그렇고. 전화를 해봤는데 네.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반대로 또 네이버도 사우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긴 당연히 가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고객님이 오시는 거랑 네, 그래서 그래서- 장사하러 가는 건 좀 다르니까. 그런데 생각 외로 사우디에서 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네이버 1784 같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증권사 회사채 발행을 줄을 잇고 있는데 미래에셋과 KB, 삼성증권이 이미 빅히트를 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두세 배 이상의 물량으로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는데 은행이 지금 적립금 쌓으면서 지금 PF에 대비하고 있다면 증권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PF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4월달 선거 기준으로 해서 뭐 PF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대형 증권사들과 대형 은행들은 적립금도 쌓고 그 다음에 뭐 PF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의 방어막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에 올해 진심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기차 판매는 뭐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팰리세이드가 연말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6 하이브리드인데 예. 2.5 하이브리드로 나올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2.5 하이브리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지금 도요타의 주력 모델이 2.0, 2.5 하이브리드 아니겠습니까? 1.8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용량이 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어느 정도 뭐 연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의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해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리아의 첫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스타리아. 네. 그래서 지금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나왔죠. 그래서 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올해 현대차 실적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엔진 라인업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뭐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차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하이브리드가 팔린다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쫙 만들었다가. 그게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경영의 하이브리드. 그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뭐 여기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있지만 올해 좀 전기차, 저가 전기차에 주력하는 전략이라면 현대차는 아이오닉 7이 나오는데 뭐 캐스퍼 전기차는 일본 쪽에다 좀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예. 일본에 지금 뭐 돌아다니고 있는 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미국에서 산타페 같은 차량이 잘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하이브리드를 내놓게 되면 현대차의 실적은 올해 그래도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주목할 뉴스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삼성물산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더 늘려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도 삼성물산이지만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5조 넘게 산 그런 물량 중에서 정말로 행동주의들이 많이 있다면 올해 3월 말에 주주총회에는 이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사고 있는 것들이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사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외국인 주주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면 삼성물산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주사들이나 소위 이제 주주환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주주총회 때는 그런 부분들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매수 뭐 이 부분과 한번 연계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이 펀드가 지금 외국인 지분을 모아서 1% 넘게 지분을 모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99.9999%가 이 행동주의 펀드를 지지한다. 응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소액주주를 모으기에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합병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주들은 진짜 응어리가 너무 예,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사면은 이게 의결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뭐 주주 명부는 폐쇄가 됐을 네. 거니까. 근데 이제 또 그 6주 전에 주주 제한을 해야 되니까 네. 예, 3월 말에 주총한다 치면은 지금 말씀대로 이제 슬슬 지금 해야 네, 되는데 예,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이제 제안서가 근데 날라오기 어쨌든 시작하는 올해 그런 시점이 되겠네요. 주총은 예전하고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주총이라기보다는 네. 발표 아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듣고 가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주 이슈 있는 회사들만 뭐 강성주주들이 나와서 얘기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올해 주주총회는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주총 취재하러 가면은 막 어떤 분 딱 의장 동의합니다. 목소리는 크게 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수로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도 안 하고 맨날. 저도 예전에 모 그룹의 주주총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가본 거니까. 근데 사람 전 굉장히 많고 뭐 굉장히 뭔가 활발할 줄 알았더니 사람 정말 없고 맞아요. 일방적인 발표에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일어나서 갑자기 뭐 박수 뭐 이런 어떤 분위기로 끝나는 그런 또 나갈 때 우산 하나 주주총회였는데 주시죠. 네. 예, 요즘 안 주긴 하는데 예전에 안 줘요? 줬었죠. 네, 올해는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네. 그 요즘도 주총꾼들이 있긴 있대요. 근데 이게 명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이분은 뭐 5만 원. 아 근데 저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총 슈퍼데이가 있잖아요. 슈퍼 주총대회. 네, 슈퍼 주총데이. 딱 하루에 그냥 다 몰아니까 그렇죠. 예. 네. 펀드 매니저 어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온라인 주총 잘 안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코리아 뭐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밸류업을 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거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주총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주주가. 그래서 상법 개정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으니까 온라인 주주총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허용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기업들도 뭐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오늘 코스피 상황들 그리고 현재 시황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